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시적인 약속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게 될 것임을 믿고서 거기에 의거해서 이런저런 예상과 계산을 하여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계획하도록 권장했다면 그에게는 그들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도덕적 의무들이 발생하고 그는 그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시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의무 위반이 된다. 게다가 두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나 어떤 사람들을 어떤 특별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거나 혼인의 경우처럼 심지어 여러 사람들과의 부수적인 관계들을 생겨나게 한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사람들에게 져야 할 의무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의무들의 이행 또는 적어도 이행의 방식은 두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해소되느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사자가 그런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도 오직 그런 식으로 발생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의무들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다. 그리고 humboldt가 주장한 것처럼 그런 의무들은 이런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자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도덕적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모든 사정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오늘날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런 말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 일반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가 잘못 주어지고 있는 사례, 가족.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유의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곳에서는 허용되고 허용되어야 할 곳에서는 제한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근대 유럽 세계에서 자유의 정서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서 한 분야는 내가 보기에는 자유가 완전히 잘못 주어지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자신과만 관련된 일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 곧 자기 일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오직 한 개인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모든 관계들을 다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에서는 국가의 그러한 의무가 거의 완전히 방기되어 있다. 남편이 가정에서 폭군으로 군림하여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서 아내를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서 동일한 방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자세히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불의한 관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전횡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계에서 자유 개념의 잘못된 적용은 국가가 자녀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자녀들을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에 대해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법이 이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려고 하면 심하게 반발한다. 자녀들과 관련한 그러한 반발은
국가가 그들 자신의 어떤 행동에 개입해서 그들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할 때보다 더 심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권력을 더 존중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태어나서 시민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너무나 자명한 하나의 공리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러한 진리를 기꺼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실 한 사람의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후에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잘 해내는 데 필요한 교육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모 또는 오늘날의 법과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가장 신성한 의무들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일치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하기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모든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국가는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 힘을 쓰거나 희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오직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만을 마련해 놓고서는 그 기회를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권한은 아버지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여 살리기만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 불행한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는 가급적이면 부모의 책임 하에서 그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국가는 모든 아동들을 교육받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난 후에는 국가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난제들이 남아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종파들과 정파들 간의 싸움터로 변질되어서 교육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이 교육에 관한 논쟁으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난제들은 속히 해결을 보아야 한다. 정부가 모든 아동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도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런 교육을 제공하려고 골머리를 썩힐 필요는 없다.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킬 것을 법으로 강제한 후에는 그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시킬지는 부모에게 맡겨두고서 가난한 계층의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학비를 전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 국가의 교육, 국가가 직접 아동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반론들은 타당하지만 국가가 아동들의 의무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론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는 반대한다. 개개인의 개성 그리고 의견과 행동 방식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 속에는 교육의 다양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국가교육이라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틀에서 서로 똑같은 사람들로 찍어내고자 하는 술책이다. 그리고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권력이 왕이든 성직자든 귀족 계급이든 다수의 기성세대든 그 틀은 지배 권력이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이 효과적이고 성공을 거두는 정도에 비례해서 국민의 정신은 지배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신체도 장악당하게 된다.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되는 교육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오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다양하고 많은 교육기관들 중 하나로만 존재하여야 하고 그 목적도 다른 교육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보기와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후진적인 상태에 있어서 아동들이나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하려고 하지도 않을 때에는
두 가지 큰 해악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덜한 해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들과 대학들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민간 기업들이 국가에 꼭 필요한 기간 산업들을 세워서 경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직접 투자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그런 시설들을 세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의 후원 아래에서 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으로 모든 아동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함과 동시에 학비를 낼 수 없는 아동들에게는 국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 사업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할 것이다. 국가시험, 법으로 의무교육을 강제하는 한편 민간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정부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이 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아동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초기부터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몇 살에 치러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아동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아동의 아버지가 그 아동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면 그 아버지가 자신의 노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국비로 보조해 주던 학비를 중단하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국가시험을 1년에 한 번 치르게 하고 시험 과목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최소한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하는 의무적인 시험 외에도 모든 과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러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모든 아동들에게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가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아동들이나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어들과 그 활용 같은 단지 도구적인 과목들 이외의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심지어 고등 과목에 대한 시험들에 대해서조차 오로지 사실과 실증 학문으로만 제한하여야 한다. 종교나 정치 또는 그 밖의 다른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다루는 시험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이 옳은지 틀린지를 묻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어떤 사람이나 학파나 종파가 어떤 근거 위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만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교육제도 아래에서 자라는 세대라면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적어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국교도 또는 비국교도로 성장할 것이지만 국가는 오직 그들이 객관적으로 교육을 받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국교도가 되거나 비국교도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가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고서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그러한 시도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어떤 철학도가 로크에 관한 시험을 보든 칸트에 관한 시험을 보든 둘 다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한다면 그가 둘 중에 어느 쪽의 철학에 동의하든 또는 어느 쪽의 철학에도 동의하지 않든 그는 더 나은 철학도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들을 묻는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을 반대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고등 과목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들은 의무화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을 교직을 비롯한 특정 직업들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학문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아서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학위나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런 학위나 인증서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민간 속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그런 학위나 인증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생각은 훔볼트의 생각과 동일하다.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의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는 그들에게 법적인 의무들을 부과하지 못하는데 그 악영향은 전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아주 강력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흔히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직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의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행위들 중에 하나이다.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하여 저주일지 축복일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을 주어 놓고서는 적어도 그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는 통상적인 기회를 그에게 조성해 주지 않는 것은 그에게 지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저버린 범죄 행위이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많은 수의 자녀들을 낳는 것은 결국 과잉 인구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임금이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 수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범죄가 된다. 혼인 제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해당 지역의 상황과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법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혼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비난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여 법으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자유 개념은 한편으로는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들과 관련해서 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런 개입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유를 도가 지나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가 도가 지나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한데 놓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함이 없이 만족할 권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개입의 한계. 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한 부류의 중요한 문제들을 마지막까지 유보해왔다. 그 문제들은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주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한 부류의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유와 근거가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다. 즉, 그것들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을 돕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쟁점은 정부가 개인과만 관련된 일들에서 그 일들을 개인 또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그런 일들에서는 개인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개개인들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입법이나 관료들을 통해서 민간의 통상적인 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과거의 행태가 부적절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미 충분히 자세하게 다룬 바 있고 이 글의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들과도 별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제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많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특정한 일을 공무원들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일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판단력을 훈련시키며 앞으로도 부딪히게 될 일들을 친숙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의 정신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보다는 개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인이 정치적이지 않은 소송들에서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 각 지역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단체들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와 자선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권장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와는 단지 희미하게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제에 속한 문제들은 아니고 인간의 발전과 개발에 속한 문제들이다. 개개인들을 개인과 가족이 중심을 이루는 이기적인 삶이라는 좁은 테두리부터 끄집어내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알고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데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 즉 개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살아가는 대신에 공동의 목표와 이익이라는 공동적인 동기나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띠는 동기를 가지고서 행동하게 하는 것은 자유인들에 대한 정치 교육의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국민 교육의 일환이고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과는 다른 주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개개인의 몸에 배어 있고 개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국가는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가 이루어졌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개개인들이 충분한 자유를 향유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일시적으로만 유지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따라 발전해 나가고 다양한 행동 방식들을 전개해 나갈 때에 개인들과 사회가 얻게 되는 온갖 장점들을 제시해 왔는데 전적으로 한 지역에 속한 일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해결해 나가게 하고 큰 기업이나 사업들은 사람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경영해 나가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의 활동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발전이 없기 쉽다. 반면에 개인들이나 자발적인 결사체들에게 맡겨두면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무한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은 그런 개인들이나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시도한 수많은 실험들로부터 얻어진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 분배시키는 것이다. 국가가 할 일은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과 결사체들이 오직 자신의 실험만을 고집하고 다른 실험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험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일들에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정부의 권력을 불필요하게 키워주는 것은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기능들에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시민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시민 중에서 적극적이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부나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목을 매는 자들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들, 은행과 보험회사들, 대규모 주식회사들, 대학들, 공공자선단체들이 모두 정부의 산하기관이 되고 거기에다 각 지역의 관청과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중앙정부의 부서들이 되어버려서 이 모든 곳들에 고용된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채용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고 의회가 철저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구성되어 된다고 해도 그런 나라에서의 자유는 명목상의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고의 자질을 갖춘 똑똑한 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행정부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 폐해는 구성될수록 그 폐해는 더 커지게 된다. 반려자의 폐해. 영국에서는 최근에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모두 공개적인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공론화되었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왔다. 반대하는 쪽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평생 동안 국가의 공복으로 일해야 하는 공직은 급여와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전문직이나 민간 기업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만일 이 제안을 찬성하는 쪽에서 그 제안을 시행할 때에 부딪히게 되는 주된 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이라면 그런 말은 별로 이상한 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주 이상하다. 반대하는 쪽이 제시하는 또 다른 주된 근거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해줄 안전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나라의 모든 인재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만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해야 하거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모든 일들이 정부의 수중에서 이루어지고 정부의 관리들이 모두 사회에서 최고의 인재들로 채워진다면 이 나라에서 순전히 사변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온갖 대형 사업들은 관료 조직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오직 관료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서 대중들은 관료들이 수행하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보조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유능하고 야심 있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관료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는 관료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서 승진하는 것이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체제 아래에서는 관료 조직의 외부에 놓여 있는 대중들은 관료들이 독점해버린 그런 일에 대한 실무 경험의 결여로 인해서 관료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그런 전제적인 체제에서 우연히 또는 민주적인 제도들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 중에서 종종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지도자들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관료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 제국이 그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왔다. 그 나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쓴 글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 자신도 그 나라의 관료 집단에 대항할 힘이 없다. 물론 차르는 자기 마음대로 관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시베리아로 보내버릴 수는 있다. 하지만 관료들 없이는 통치할 수 없고 관료들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통치할 수도 없다. 차르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관료들은 그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관료들에게는 차르의 모든 명령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주어져 있는 셈이다. 좀 더 발달된 문명과 한층 강한 반항적 기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중들은 국가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 몸에 배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어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국가에 묻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해악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해악이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를 일으켜서 이른바 혁명이라는 불리는 것을 행한다. 하지만 그런 후에 어떤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또는 그런 권위 없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그는 관료 조직에 지시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고, 관료 조직은 전혀 변하지 않고 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관료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광경을 연출한다. 프랑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군 복무를 했고 그 중에서 다수는 적어도 하사관을 해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있을 때마다 선두에 서서 꽤 괜찮은 행동 계획을 짜서 제시하고서는 그 봉기를 이끄는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프랑스인들에게 군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인들에게는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서로 힘을 합쳐 해낸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들끼리 그런 조직을 현장에서 만들어내어서 정부 못지않은 지적 역량과 질서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어떤 공적인 일들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자유로운 국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국민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런 국민은 어떤 지배자 또는 지배 집단이 중앙 정부를 장악하여 모든 권력을 쥐고서 그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예속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이 있는 한 그 어떤 관료 조직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라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 관료제 국가의 경우 반면에 모든 이 관료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관료 조직이 진정으로 반대하는 일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국가 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경험과 실천적인 능력을 지닌 소수의 훈련된 집단이 나머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그 조직이 그 자체로 완벽할수록 그 나라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교육시켜서 그 조직 속으로 편입시키는 일을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고, 모든 국민은 더욱더 완벽하게 예속되며 그 관료 조직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속된다.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자들도 자신들의 조직과 규율의 노예들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리들은 그런 조직을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전제정치를 실행하고 떠받치는 자들로서 전제정치의 도구인과 동시에 전제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마찬가지로 예수회라는 수도회 자체는 그 구성원들인 수도사들의 집단적인 권력과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개별 수도사들은 그 조직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해서 그 조직에 봉사하는 노예들인 것도 그런 예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가 지니고 있는 온갖 중요한 역량을 정부가 모두 흡수해버리면 정부의 정신적인 활동과 발전은 조만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 속한 모든 관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일들만 정해진 방식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러다가 가끔씩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업무 수행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조잡하고 설익의 시도를 무턱대고 감행해버리곤 한다. 정부의 관료 조직이 보여주는 겉보기에 상반되어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경향성을 억제하고 그 조직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조직 외부에 그 조직과 대등한 역량을 갖춘 집단을 두고서 정부 조직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정부 밖에서 마련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역량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나라의 공직자 집단이 언제까지나 숙련되고 효율적인 집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창의적으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기꺼이 실행해 나가는 그런 집단이 되게 하고, 이 나라의 관료 조직이 현학자들의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정부 조직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는 전 국민의 복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결집된 힘과 지적 역량을 주는 이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전반적인 활동 중에서